물론 이제 AI 버블론 얘기는 뭐 계속 꾸준히 좀 나오기도 해왔었고, 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금씩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 이 수급을 이끌었지 사실 개인이 그 수급을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달러 쪽은 적어도 안전자산에서 사실 좀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도곡더블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오늘 하필 또 촬영 날이 이제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국내 이제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한 이제 시점이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촬영분을 이제 보실 때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변동성장을 새롭게 접한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겠지만은, 신사임당을 통해서 많은 정보나 향후에 어떠한 전략 좀 세울지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하반기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완화,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시키는 좀 요인이 되어 왔고, 결국에는 작년 9월죠. 9월부터 5월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지속되어 왔었는데, 뭐 3법 개정안이나 뭐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뭐 아직까지 3법 이제 3차 개정안은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무화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11월 초까지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 수급으로 인한 좀 4천을 돌파하는 지수까지 좀 올라왔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라 하면 뭐 이제 두 달밖에 남지는 않았지만은 3분기 실적 발표들이 생각보다 특히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이제 폭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금융이나 지주 그리고 조선, 방산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조선, 방산, 화장품 쪽에 이제 주도 섹터가 많았다면 하반기 뭐 6월, 7월, 8, 9, 10월 달에 보게 되면 대다수의 섹터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좀 분위기로 좀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조금 다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나 좀 횡보할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4천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근에 물론 이제 AI 버블론 얘기는 뭐 계속 꾸준히 좀 나오기도 해왔었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뭐 오라클이나 뭐 엔비디아나 AMD, 인텔 아니면 국내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에도 이제 월 8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요구를 해왔다시피, 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금씩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죠, 이제 빅쇼트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랑 그 팔런티어, 이게 전체 자산의 80%를 이제 공매도를 이제 치게 되면서 시장의 좀 분위기, 투심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왔던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천이다 하더라도 사실 PBR 기준으로는 1.3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한 1.6배 수준이고 일본이 한 2.5배 수준이라고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좀 저평가 좀 수준이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늘 아니면 어제 좀 급락이 이틀 요소 나왔던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 이제 관점에서 투자를 좀 지향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맨 처음 이제 JP모건 이제에서 이제 리포트가 처음 나오게 됐을 때 우리나라 이제 PBR이 1.5배가 되게 되면 한 5천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한 2년에서 3년을 봤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생각보다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충분히 코스피를 5천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은 내년쯤으로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이제 보는 거고,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거의 한 뭐 2,500에서 4,000까지 거의 몇 개월밖에 안 걸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왔던 만큼 생각보다 수급이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은 좀 행보하다 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11월 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22선을 터치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게 오늘 지수가 5% 빠진 상황에서 이제 22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이평선을 좀 안 뚫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4천에서 4,500 사이가 12월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부각된 거,
그 부각이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지금 셧다운 우려가 이제 35일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소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좀 산업 섹터 쪽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5천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도 가능도 하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충분히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과열되었는데 증시 변동이 시작한 걸까요? 증시 변동은 확실히 좀 세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한 3% 이상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측면이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의 하루에 외국인 수급 자체가 거의 현물 쪽에서만 코스피에서만 거의 2조 이상의 움직임이 좀 왔다 갔다 했죠. 최근에 한 약 2달간 외국인 우리나라에 한 18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거의 한 뭐 4조에서 5조의 자금이 거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는 거는 그 결국 변동성을 크게 유발할 측면이 있었고 대신에 우리나라 개인 이제 고객 예탁금 자체가 86조까지 올라왔었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대부분 외국인이 이 수급을 이끌었지 사실 개인이 그 수급을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3, 4조 이상의 반도체 쪽으로 석을 좀 몰려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분위기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만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처음 샀을 때는 포트 비중에서 한 40% 비중이 되어 왔었지만은 평가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포트의 한 60%까지 비중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비중 조절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가를 좀 매도세를 좀 이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금 등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 이제 되는 이제 시점이었고 결국에는 예전에 파월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조가 살짝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서 고용 지표 발표가 계속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사실 어제도 졸트 이제 구인 건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도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파월 입장에서도 여기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빠지게 했고 저는 글로벌 증시도 흐름을 조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이었고 금도 이제 안전자산이기도 했죠. 근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이제 통화 정책의 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달러 쪽은 적어도 안전자산에서 사실 좀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금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게 되면서 4,000달러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좀 하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은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이거는 상업용 이제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은가율도 좀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신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9월달, 10월달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원래 12월도 한 90% 정도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 파월 의장이 멘트 하나로 그 60%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죠. 아마 이게 그 신규 고용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AI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속도가 올라오게 되면서 새로운 인력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신규 고용자 수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대신에 이걸 이제 AI가 새롭게 시장이 대처하는 방향에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좀 추구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모습이 결국 12월 달에 대한 통화 정책이 사실 시장은 애매하게 조금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인 시장도 애매하게 빠지게 되고 금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애매해진 좀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니까 좀 시기는 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주로 보시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반도체는 뭐 계속 큰 흐름에서 업사이클이 이어진다로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저는 그동안 한 2, 30년 동안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번 AI 사이클 같은 경우는 최소 한 3년에서 5년까지 좀 보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단순히 이동성 장세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기보다는 향후의 사이클에 대한 초기 시작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움직여 왔다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아까 사이클을 얘기를
해왔다시피 항상 1년과 2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항상 제약바이오나 로봇 섹터입니다. 그 섹터들은 최근에 좀 반도체가 시게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이문치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반도체와 같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향후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런 AI 로보틱스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로봇 쪽도 향후에 좀 성장성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 섹터는 일단 무조건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원래 25%에서 15%로 이제 상호 관세가 내려오게 되면서 가장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의선 대표가 이제 만나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자동차는 미국 쪽 수출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일본이 빠르게 15% 도입을 하다 보니 뭐 도요다나 혼다나 닛산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불리함을 좀 가질 수밖에 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장기적으로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픽업 트럭이냐, 물론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적어도 관세에 대한 부담을 리스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에 뭐 내년에 뭐 조조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에이펙스에서 우리가 가장 재미나게 좀 봐왔던 거는 GPU 26만 정과 관련된 AI 쪽에 대한 이게 전 시장에 대한 확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전이나 뭐 로봇이나 그런 AI와 같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의 대표적인 섹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게 조금 우리 에이펙스의 가장 큰 이걸 좀 성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U 26만 장이 생각보다 큰 규모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AI의 하정우 이제 수석 실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국이 2천만 장 정도 이상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중국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한 그 정도를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대신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블랙엘이나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중국도 한 뭐 적어도 한 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가 이제 3위 우리나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한 4만 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대략 한 30만 장이라고 얘기를 해온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GPU 가지고 있는 게 왜 좋은 거야 라고 해봤을 때 뭐 일본도 있을 거고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최신 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LLM 모델과 같은 뭐 AI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더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뭐 개발에 대한 진정 속도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협상했을 때 젠스랑 대표가 결국 자기 물건 팔러 온 거잖아,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이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러는 거고, 중국이 괜히 이번에 그 블랙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우리는 최첨단 칩을 안 줄 거야 얘기한 것도 그만큼 블랙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워낙 가격도 굉장히 또 비쌉니다. 좀 비싸기도 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먼저 확보해 왔다는 거는 조금 긴 안목에서 우리가 AI나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전체적인 시장에서 한 단계 빨리 걸어 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필 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뭐 ADC 학회도 있고 뭐 간학회나 이제 여러 가지 또 비만 학회도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내년 1월이 되면 가장 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됩니다.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런 학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좀 모멘텀으로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메세라죠. 메세라가 화이자와 노보디스크와 지금 뭐 M&A 관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어떤 흐름이냐, 금리 인하 된다는 거는 적어도 빅파마 입장에서 그 자금과 조달이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여유가 좀 생기는 거고, 그 두 공방이 지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M&A과 같은 빅딜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오히려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더 확산될 여지가 좀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에빌 바이오가 이제 올해죠. 1월 달에 사실 GSK와 미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 기술 이전을 대략 4조 1천억짜리 이제 기술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여러 이제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이 다음 한 요 3, 4개월 내에 새로운 좀 기술 이전 소식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아까 메스라는 이제 D&D 파마테이긴 하겠지만은 페트론도 12월이 되면은 일랄릴리와 그 평가 계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평가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이 뭐냐, 본계약이거든요. 그 본계약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크고, 최근에 뭐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G2G 바이오 대표님이 뭐 한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나올 건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회사 중에 4개 회사와 지금 논의를 중이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우리가 10년 전과 굉장히 엄청난 기술 개발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금리 변동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4회 연속 금리 인하까지 좀 시장에서는 봤습니다. 물론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뭐 확률적으로 이제 좀 참고를 하는 이제 지표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 물가는 최근에 한 3.0%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3.0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상반기 한 5월이나 4월쯤까지 3.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제한적이다. 이거는 간세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4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2%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만약에 생각보다 안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럼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제조업 지수도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이 개념이 명확하게 안 잡혀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나 뭐 최근에 뭐 연준 뭐 쿡 이사와 같은 그런 분들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좀 시장이 좀 입각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셧다운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건 좀 정치적인 분위기가 좀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빨리 승인하지 않게 되면은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빠르게 이걸 좀 마무리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좀 12월이나 우리가 내년 상반기와 관련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킨 회동이 협력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의 중심이 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원래 한 10월 초쯤에 이제 HBM 그 12단 반도체 관련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온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또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젠슨왕 대표와의 그런 뭐 비밀적인 뭐 규약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확실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은 걸 얻어갔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따가 좀 말씀을 하겠지만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파운드리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젠슨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는 모든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로봇 관련된 칩은 삼성전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이게 불과 삼성전자를 사실 10만 원에서 오늘 뭐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정도는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저는 큰 규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요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수요도 굉장히 커질 건데, 여기다가 HBM4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이거는 수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뭐 샘플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와 뭐 경쟁을 뭐 해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낫냐, 뭐 삼성전자가 낫냐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 자체가 지금 HBM4 관련해서 지금 재설계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투톱의 반도체 회사들은 생각보다 이 시장을 빠르게 좀 침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해동에서 최태원 회장이 빠졌으니까 그럼 SK 하이닉스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시장에 조금 시기참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따로 1대1로 해동을 했고, 뭐 그러면서 SK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해동이 삼성에서 좋고 SK에서 좋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로보틱스 쪽에 관련된 GPU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뭐 향후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로보틱스에 대한 개발력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3분기 실적은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나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이제 초반대였죠. 반도체는 거의 한 뭐 몇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1분기 적자였다가 2분기 굉장히 뭐 파운드리가 더 부진했죠. 1분기 2조 적자, 2분기가 2조 5천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때는 이게 12조 한 2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나왔는데 실제로 반도체만으로도 7조 영업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9월 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반적인 메모리 그 커뮤니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9월 초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P가 올라갔고 Q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디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을 이제 재고들이 다 이번에 이제 할인 효과가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SK 하이닉스 실적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디램에서 HBM 비중이 대략 한 5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전체 디램에서 이제 HBM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번역 메모리 비중이 거의 한 88%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서버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 있죠. 그만큼 전반적인 IT 전방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실적이 더 잘 나왔었고, 그러면 지금 11월 초니까 그 두 달 사이 변화가 있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그럼 이제 시장은, 그럼 아까 파운드리 2조 적자라고 했는데,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되냐?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시장에서는 1조 밑으로까지 적자를 줄였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아까 2분기 같은 경우는 갤럭시 플립 쪽에 이제 엑시너스 2500이 들어갔고, 우리가 닌텐도 이제 그 스위치 2죠. 스위치 2에도 이제 삼성전자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고객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AI6 같은 경우도 내년 말에 양산이 시작이 되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엔비디아는 그것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부별로 적자가 아니라 이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CT그룹인가요? 아니면 SK증권에서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80조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3분기 실적은 놀랄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가 확정됨으로써 수익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갤럭시 플립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폴더블 같은 경우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3, 4%밖에 비중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삼성의 그런 메인 모델은 갤럭시 S25나 뭐 S26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간 건데, 예전에 한 2022년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때 이제 그 GOS,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발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에서 파운드리는 제외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TSMC에 이제 맡기긴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도 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원래 한 뭐 20% 정도 수준에서 거의 한 50%까지 수율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S26이 본격적으로 수율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휴대폰 사업부 입장에서도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줄어들게 될 거고, 당연히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성이 큰, 오히려 지금 아까 IT 전방 사업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S26이 판매량이 내년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면은 원래 파운드리는 내년 내후년쯤으로 흑자 전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굉장히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번 4분기 때 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그 얘기를 했죠. 원래 AI6는 내년 말에 양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AI5 칩도 삼성전자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TSMC가 독자적으로 해왔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럼 당장에 AI5 같은 경우는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은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아까 1조보다 낮을 수 있는 적자라고 하게 되면은 4분기도 흑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과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온 게 SK증권의 17만 원 리포트가 나왔고, 뭐 대다수의 지금 한 14만 원 리포트가 나오는데 1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안정권을 오히려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이 뭐 어젠가 오늘인가 뭐 CXNT에서 HBM3를 본격적으로 출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은 3랑 3E랑 또 완전히 또 레벨이 또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지금 삼성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게 HBM3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H20 칩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게 HBM3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 같은 경우는 그 뭐 12단이나 그 8단 반도체 3E죠. 그 칩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뭐 CSMT가 HBM3를 만든다 하더라도 3E를 만들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의 좀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딱 하나 또 트럼프가 단정 지었죠. 블랙의 칩은 나중에 구식이 되었을 때 중국에 판매를 하겠다고. 그만큼 기술력 차이를 한 3년에서 4, 5년 정도 더 멀리 좀 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글쎄요, 만약에 빅테크 업체들이 최근에 AI 캐pex 투자를 더 많이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런 비용적인 문제 이슈가 되어가지고 너네 삼성전자한테 미안하다, 너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조금 물량을 조금 지연시켜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좀 시장이 우려기는 하죠. 왜냐면은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사실은 뭐 항상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거의 한 500억 달러, 한 600억 달러 수준의 캐pex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중에 어느 정도 비용이 문제가 됐을 때, 재고가 쌓이게 될 때, 그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칩 부족이 삼성전자에게 왜 호재인가요? 결국에는 칩이 부족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쇼티지죠. 쇼티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하더라도 이제 젠슨한 대표는 빠르게 삼성전자가 HBM3 관련해서 8단이나 12단이 빨리 올라와 주길 바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SK하이닉스한테 구매를 해야 되긴 하는데 거의 독자적으로 이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2단 반도체에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젠슨한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뭐 오라클과 거의 한 750조 규모의 그거는 이제 스타게이트를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AI 칩은 굉장히 커지고, 늘 항상 빅테크 쪽에서만 항상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젠슨한 대표가 사우디도 갔었고 중동 순방도 갔었죠. 그리고 유럽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제 AI 칩 이제 구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디램 가격이 거의 한 2배, 3배까지 올라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P가 이만큼 올라간 상황에서 Q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따 Q가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면 3년에서 한 4년 정도가 걸리죠. 그때 갑자기 슈퍼 사이클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새로운 정책으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수율만 나와주게 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2026 상반기 주식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4분기는 일단 마찬가지로 특히 성수기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은 우리가 뭐 연말 되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뭐 가전 회사들이나 새로운 신제품을 이제 특히 많이들 해죠. 뭐 내년 뭐 26년도 신상품을 이렇게 그런 IT 쪽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IT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출하량이 올라가는 측면인데, 하필 이 시기가 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우리가 흔히 다나와 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나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장되어 있긴 하겠지만은 PC 가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TV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될 거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구독자분께서도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원래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목표가는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만 원 올라갔죠. 거기다 14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목표가를 고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빠졌었고, 그러면 이제 4분기, 이제 3분기가 실적이 마무리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역대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아까 내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80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기가 12조죠. 그럼 적어도 분기당 20조가 나와야 내년에 80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4분기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15조, 16조 이 사이가 나오게 됐을 때는 또 한 번 목표가 변경을 좀 가능성이 있다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충분히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 판 거는 전체 포트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 보는 뭐 버블로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에 나올 시기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담아가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만 전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매수 기회일까요? SK증권 리포트를 이제 17만 원 그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하게 되면은 보통 구조 자체가 선증설 후수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수주 후증설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수주를 너무 많이 빨리 받으니까 기다려봐. 그 가동 라인을 계속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근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심지어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아마 9월달 리포트가 나온 게 그겁니다. 지금은 디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4분기 때는 낸드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낸드는 2분기 때 하이닉스 보더라도 거의 적자도 아니고 거의 보합 쪽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4분기 때를 랜드마저도 시장의 수요가 확 치고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20만 전자, 이게 사실 뭐 꿈의 숫자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섹터처럼 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숫자가 올라오게 되고 수출 데이터가 보여주게 되고 그만큼 쇼티지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하시면은 그냥 디램 가격 추이를 보세요. 디램 가격 추이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20만 원도 내년 만약에 상반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충분히 20만 원 목표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할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시장의 하두는 오픈AI입니다. 오픈AI가 지금 뭐 여러 빅테크 업체들과 뭐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심지어 어제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제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계약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오픈AI는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10기가와트 계약을 맺으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가 대략 한 500조 수준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AI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 자금을 수혈할 수가 없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IPO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샘 알트만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년에 IPO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AI를 상장을 시켜서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는 놨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주문을 던졌는데 나중에 그 주문이 안 넘어오면, 왜냐면은 샘 알트만이 불과 10월 1일쯤 왔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10월 1일에 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월 80만 장을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월 한 캐파가 120만 장 수준입니다. 120만 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80만 장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 SK하이닉스가 10%가 주가가 올랐고 삼성전자 제가 알기로 한 5%, 6%가 올랐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행동으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오케이인데, 실제로 근데 만약에 이거 자금과 관련된 시장의 우려들이 사실 지금도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어요.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을 부식시켜 줄 수 있는 명확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는 좀 씻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시장은 작은 멘트 이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투심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